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죠.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충돌. 오늘 외신을 보니까요, 이미 양측 사망자가 1,9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물론 세계 곡물 가격,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충돌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뉴스가 쏟아질 때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미리 핵심을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측이 싸우는 이유는 물론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지녔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도대체 어떤 조직일까? 그리고 정말 장기전이 될까?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세계 여론의 향방.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악연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 하면요, 제국들이 뿌린 씨앗.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히브리족과 팔레스타인, 이 두 민족 간의 악연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더라고요. 예. 뭐 수천 년이 됐죠? 그렇죠. 박 PD 얘기처럼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같이 오랜 기간 동안 두 민족 갈등이 깊어진 데에는 아이고, 세계를 주름잡던 두 제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두 제국이 어딜까? 첫 번째 제국은요, 바로 로마예요. 로마. 뭐 성서에 따르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여기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족이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그 유명한 모세가 나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뭐 다윗, 솔로몬,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런 왕들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바빌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다시 왕국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기원 후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해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과 달리 이 히브리 민족, 로마의 관습과 종교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반란도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참지 못한 로마가 결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 EJ 정책 아시죠? 오랑캐를 오랑캐로 막는다. 로마도 이런 정책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히브리족들을 다 추방해 버리고요, 여기에 누구를 이주시키느냐?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조상을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이런 정책을 피면 히브리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신들을 추방한 로마도 당연히 믿겠죠. 하지만 이 로마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땅에 정착한 팔레스타인인들 더 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악연의 시작은 바로 로마의 EJ 정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이어가던 히브리족, 근데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어디 때문이냐?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 이 지역을 지배해왔던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믿는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종교적 관용이 다소 넘쳤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1880년 이후 유대인들이 여기는 그냥 살만할 것 같은데? 우리 탄압하지 않는데?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오스만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안 했고요. 이 땅에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인들도 이들을 특별히 경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손도손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요, 1500년대만 해도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가 되니까요,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8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 땅인데 이참에 나라를 다시 세워볼까? 근데 이 기대에 불을 비친 나라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영국입니다. 1차 대전 당시 오스만과 영국은 전쟁을 벌였잖아요. 연합국가 주축국으로요. 그런데 영국은요, 독일 상대하기도 바빴거든요. 근데 오스만과 전쟁까지 다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느냐? 이 오스만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야, 영국을 도와주면 나중에 너네들 나라 세우게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약속을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양다리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망으로 오스만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거든요. 덕분에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도 했죠. 근데 문제는요, 땅은 하나인데 그 민족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양다리잖아요. 두 여인에게 나 너랑 결혼할게. 각각 약속해놓고 때가 되니까 둘 다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서 영국은요, 이런 결단을 내려요. 이스라엘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던 팔레스타인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다 돈의 힘이죠. 그러니까요. 이후 우여곡절이 상당히 있긴 했었지만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돼요. 팔레스타인인들로서는 그야말로 토사구팽당한 거 아닙니까? 기껏 도와줘놨더니 우리를 버리고 유대인들만 나라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팔레스타인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로마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팽식힌 영국보다 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서는 더 미울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요, 두 민족 간의 뿌리 깊은 악연, 로마와 영국이라는 당시 세계적인 제국들의 잘못이 매우 커 보여요. 이들이 잘못 뿌려놓은 갈등의 씨앗이 지금까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만큼 두 민족의 갈등은 특단의 계기가 없다면 해결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 이게요, 뭐 표면적으로는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갈등이 불거질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두 민족 간의 싸움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요, 두 민족 간의 국력 차이가, 아이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찾아봤더니만요, 인구수는요, 이스라엘이 97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도 적지는 않아요. 537만 명.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근데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1인당 GDP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많대요. 예. 54,659달러. 그런데 거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1인당 GDP는 얼마인 줄 아세요? 3만이 아니라요, 3,682달러. 경제를 철저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에 15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력이 차이가 나니까 군사력,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작은 인구로 작은 국토이지만 세계 군사력 지표에서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무려 18위. 오. 바로 위에 17위가 놀랍게도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덩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란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정규군이요.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2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전투기 이런 거 없습니다. 탱크 없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게 평가조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번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게 궁금해지죠.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심한데 왜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을 던졌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마스의 탄생과 팔레스타인의 현대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안 될 것 같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 중동이 벌인 전쟁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대규모 충돌만 따져도 이미 4차례나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했다고 했잖아요. 건국하자마자 전쟁을 했어요. 제1차 중동전쟁. 이때는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5개국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은요. 1956년 이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요.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면서 시작됐고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뒀죠. 그리고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등 요충지를 대부분 확보를 했어요. 완승 정도가 아니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인데요. 그동안 3연패를 했잖아.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아랍의 맹주였던 이집트 진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력을 투입해서 기습 선제 공격에 나섰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는요. 진짜 이집트가 칼을 갈았는지 상황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3차 중동 전쟁까지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4차 때는 거의 패망 위기까지 몰렸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이 또 나타나 버렸어.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집트도 거기서 물러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간신히 영토를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큰 전쟁은 없었거든요. 소규모 국지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없었는데 따라서 이번 전쟁이 자칫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 이런 주체가 있었는데 하마스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선수가 바뀐 겁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하마스가 뭘까?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하마스는요. 이슬람 저항 운동. 요거를 뜻하는 아랍어의 앞글자만 따니까 이게 하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조직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출신의 아흐메드 야신이 주도로 결성을 했대요. 그래서 하마스는요. 이스라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화보다는 투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한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레스타인 조직 아라파트 있잖아요. 아라파트 수장. 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셨죠. 이 아라파트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2개의 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마스와 같은 강경파 그리고 아라파트를 계승한 이제는 파타라고 하거든요. 이 파타 위주의 온건파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 간의 갈등이 의외로 거세돼요. 왜냐면요. 이 아라파트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의 존경을 받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라파트가 2004년에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하마스는요. 아라파트 집에 불을 지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거예요. 오. 당신 이스라엘 게임에 넘어간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보면 하마스는 진짜 서방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러 단체로 보이잖아요. 네. 해당 단체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정식 정당명이에요. 하마스가요. 어허. 이 국회의원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6년에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종래 집권 여당 파타
그러니까 아라파트 생각을 계승하는 이 파타를 누르고 집권하기도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타와의 권력 분쟁 끝에 지금 완전히 갈라섰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섰느냐? 이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땅 내에 서안 지구 그리고 가자 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동서 거의 끝끝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마스는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 붙은 가자 지구에서 집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안 지구는 파타가 주로 집권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존을 건설하면서 이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이 적었거든요.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점점 팔레스타인 땅을 슬금슬금 들어와서 점령해 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의 국토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처럼 이집트 쪽 작은 지역,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고요. 요르단과 맞닿은 지역, 서안지구는 가자지구보다는 좀 크긴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따라서 서안지구 약간 온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서안지구만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경파가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 여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앞서 얘기처럼 우리나라 세종시보다 적은 면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장벽을 쐈어요. 아예 나오지 못하게. 근데 그 장벽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미터입니다. 6미터. 예. 이 가자지구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쌌다는 겁니다. 근데 LH나 GS에서 쓴 그런 품질 떨어지는 그런 시멘트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 건설사가 쌓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건설사가. 엄청 단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여기에 사람을 몇 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가둬놨어. 한 10,000명?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작은 지역에 무려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와. 그런데 이렇게 가둬놓은 것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테러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수시로 공습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예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창벽까지 막아놓고요.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만 이 가자지구 공습 700회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횟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니 앞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어이구, 이 장벽 쌓은 게 2007년이래요. 2007년. 무려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 사는 230만 시민들은요, 물과 전기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기초적인 의료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낙 공격이 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어서요, 물까지 오염되고 있대요. 신생아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가 굴러가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실업률이 무려 50%. 공식적으로 50%입니다. 실상은 더 심각하겠죠. 민생고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여기 사람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 아, 그래도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쳐놓은 장벽 밑으로 바로 옆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까지 땅굴을 파서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굴로 들어오는 생필품이 넉넉할까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유엔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도와주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 가자지구 230만 명이 거의 진짜 굶겨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엔은 물론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미국도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믿었던 아랍 형제 국가들, 이들 국가들은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자지구를 도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죠. 사우디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 이스라엘과 수교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실에 가자지구 시민들 충격을 크게 먹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래도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배신해? 따라서
앞서 얘기처럼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영내에 침입해서 민간인들도 죽였다고 하지만 군사시설도 공격했어요. 따라서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정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앞서 얘기처럼 이스라엘과 수교를 논의하고 있던 사우디가 갑자기 생각을 달리하나 봐요.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있죠. 빈살만. 네. 빈살만이 이번 사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사우디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공을 들여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뒤에서 조정했던 미국, 공동탑이 무너지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을 꿰뚫는 세 번째 키워드, 깨어진 철벽 방어막. 이게 뭐냐면요, 이번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요, 단연 80만 원짜리 로켓 아닐까요? 네. 보통 로켓 하면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근데 하마스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로켓은요, 이게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래요. 거의 간의 수공업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80만 원짜리 로켓포에 뚫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요, 2011년 아이언돔을 배치했다라고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차례 가자지구 무력 충돌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쏜 로켓 90% 이상을 우리는 요격해왔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 국방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거 공개해요. 아이언돔이 하마스가 쏜 로켓을 공중에서 명중시키는 거. 이게 로켓이 로켓을 명중시키면 이게 불꽃놀이처럼 확 퍼지거든요. 이런 요격 영상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 절대 뚫리지 않아. 우리는 무적의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왜냐? 하마스가요, 이 80만 원짜리 로켓을요, 20분간 몇 발을 쐈는 줄 아세요? 무려 5,000발 이상을 쐈다고 합니다. 예. 아무리 무적 방패라도 수천 발의 화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게,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 보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중이거든요. 특히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또 눈이 꽂혔나 봐. 이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애초에 2030년 요때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거 앞당겨. 좋아, 빠르게 가. 이것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이나 앞당겼다는 거예요.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마스와 같은 벌떼 공격을 북한이 한다면 지금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 제때 해도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 4년이나 땡기면 이거는 아이언돔이 아니라 나이론돔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세계 최강 정보기관 하면 FBI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 모사드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모사드가 뚫렸다. 이것도 매우 의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모사드가 얼마나 정보력이 뛰어난지 하마스에도 조직원이 있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라고 그동안 자랑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공격은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음모론도 있어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지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니 그거를 반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자신들의 국민을 희생시켰다 라는 음모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네타냐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극우 중에 극우거든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극우입니다. 근데 얘가요, 팔레스타인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흔들고 있거든요.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된다고 사법부를 지금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자 난리가 난 게 또 재밌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군과 예비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모사드까지 이 네타냐후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타냐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얘기도 공공의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내분 탓에 하마스의 움직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세계의 여론, 이것도 이번에는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왜냐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다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했잖아요. 러시아 나쁜 놈, 왜 우크라이나 침공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언론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편이죠. 그래서 하마스 공격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뭐 민간인을 학살했다, 젊은 여성을 뭐 어떻게 끌고 갔다, 이 네. 자극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클릭수 장사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물론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요,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이번엔 좀 다른 양상도 보이거든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맹방 중에 맹방, 미국 있잖아요. 근데 뉴욕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당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물론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도 있긴 했었지만요,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팔레스타인을 그만 괴롭혀라, 이런 시위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뉴욕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을 해방시켜줘라, 그만 가둬놔라 라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일본의 움직임이에요.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맹공을 펴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죠. 물론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요, 이렇게 여론이 이스라엘 생각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UN 보고서를 보니까요, 2008년에서 2020년까지 양국 간의 갈등에서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요, 251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인은 같은 기간 동안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세요? 5,590명. 어이고. 물론 똑같이 안가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2배나 차이 나는 사망자 숫자 속에 쌓인 팔레스타인들의 원한, 그만큼 깊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세계의 시민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니네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의외로 크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번 전쟁은요, 강대국들이 뿌려놓은 갈등의 씨앗이 수천 년 골마 터진 결과인 것 같아요. 따라서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악마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강대국들은 왜 항구에 왔는지 비정한 국제관계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